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강한 인간 척도주의에서 약한 인간 척도주의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전 단국대학교 철학교수 유원식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좀 전에 목광수 교수님, 어,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아주 밀도 있고, 무엇보다 그 글쎄, 제가 이해한 바는 그렇습니다. 이 본질주의적 이해에서 이 관계주의적인 이해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해서 특히 관계를 통한 인정을 통해서 인정이 이것은 대상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유적인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대상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대상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는 문제가 인격을 부여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라는 것에 그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따가 차후에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예, 목 교수님 발표에 비해서 제 내용이 굉장히 허접합니다. 좀 쉬시는 기분으로 그 제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려는 내용의 전체적인 요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 저는 인간의 미래를 아주 적어도 이 발표에서는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분야 전공자도 아니고 전 독일 철학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우연히 이런 기회 일에 제가 관여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제가 자유롭게 구사를 잘 못합니다. 해서 선생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쓴 글의 일부를 좀 읽으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이 인간 척도주의라는 말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인간 중심주의라든지 인간주의라고 하는 말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태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에게 유리하게 보는 태도라는 다소 개념적으로 모호하고 정서적인 성격을 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으로 팔이 굽는 그런 양상이죠. 그런 것에 비해서 인간을 기준으로 삼는 태도로서 인간이 반영되는 경향, 그리고 인간의 개념을 사용하는 태도, 요컨대 어떤 사태를 인식하거나 제약하는 데에서 인간의 특성을 원천으로 삼는 태도, 이것을 제가 누굽니까? 호모멘수라 얘기한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혹시 프로타고라스 말씀하시는가? 예. 그 프로타고라스의 호모멘수라 태제를 제가 끌어들여가지고 그 인간을 척도로 인간을 어떤 잣대로 해서 세계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세계를 제작하는 이러한 태도를 제가 인간 척도주의라고 해서 호모멘수라이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봤고요. 그런데 소위 생각하는 기계 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인간을 척도로 삼아서 생각하는 기계를 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인간이 척도가 되지 않는 단계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나 어떤 유기체적인 성격을 모방하는 그런 경향을 저는 강한 인간 척도주의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그것과는 달리 인간의 척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기체적인 인간의 모방이 아니라
어떤 특정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최적화된 디지털 기계를 개발하는 태도를 약한 인간 척도라고 제가 새롭게 한번 규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 규정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기존에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강한 인공지능은 기계가 상당한 정도 인간의 지능에 도달해 있는 상태고 지능이고, 약한 인공지능의 그 약한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인간에 도달하고 싶지만 아직 미흡한 또는 부족한, 그래서 기계가 인간의 지능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이런 의미로 강한 인공과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구분을 쓰는데, 제가 여기에 새롭게 인간 척도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강한,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제 기준에서 볼 때는 모두 이 강한 인간 척도주의 관점에서 파악한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한 인간 척도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것이 포스트 휴먼 사회, 포스트 휴먼과 관련해서, 특히 인류의 미래와 관련해서, 현재와 미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거다. 더 이상 인간이 호모멘수라라고 하는 이 프로타고라스부터 나왔던 이 전통이, 사실은 이게 서양 철학사뿐만 아니라 저도 과학사까지도 이 호모멘수라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모멘수라를 어떤 지식의 상대성을 얘기하는 데 사용하지만, 사실은 지식의 상대성이 아니라 인간 지식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인간이 잣대라는 거죠. 잣대가 자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인간이 자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그 철학사뿐만 아니라 과학사 전반에 지배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리고 그런 식의 그 인간이 자가 되었던 그런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필요한 지식이 더 이상 인간에게서만 오지 않고 기계 자체에서 오는 순간이 지금 눈앞에 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커즈와일의 싱귤레러티라고 하는 지점이 저는 이 강한 인간 척도주의에서 약한 인간 척도주의로 전환하는 지점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용어는, 이 싱귤레러티라고 하는 용어는 물론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커즈와일이 처음 만들어낸 용어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폰 노이만이 이미 쓴 말입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끝없이 가속하는 기술의 진보와 인간의 생활 양식의 변화는 인류 역사에서 어떤 본질적인 특이점, 즉 지금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발전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일깨울 것이다. 그래서 이 커즈와일의 이 싱귤레러티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해석이나 기준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기술 발전에 인간의 인지지능을 넘어서는 순간, 그래서 이게 혹자는 인텔리전스 익스플로전, 지능 폭발, 그리고 버너빈즈는 이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특이점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하급수적인 증가에서 아주 가파르게 수직에 가깝게 치솟는 단계에 달하는 극적인 전환점이라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생물학적인 개체가 생물학적인 인간의 지능을 재창조하는 지점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지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정서까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것이
생물학적인 것이 비생물학적인 것에 의해서 이 초월당하는 그러한 지점을 얘기합니다. 이 버너 빈지의 생각이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을 능가하는 지점이 발전을 주도한다면 발전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이다. 그 발전 과정 중에서 더 지능적인 존재를 더 짧은 시간에 창조하는 일이 포함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진화 역사에서도 이런 일을 찾아볼 수 있다. 동물들이 문제에 적응하고 무언가를 창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연 선택의 속도가 동물을 앞선다. 자연 선택의 경우 세계가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간은 세계를 내재화하고 머릿속에서 만약을 가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자연 선택보다 수천 배 빠르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다면 인간이 동물과 완전히 다른 상황에 있는 것처럼 현재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와 완전히 다른 상황에 접어들 것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눈 깜짝할 사이에 기존의 모든 규칙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통제를 꿈꾸기 힘든 기하급수적 다름박질이다. 초점은 역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자연 선택의 자연적인 과정을, 진화 과정을 단축시켜서 그걸 넘어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아는 이 슈퍼 인텔리전스의 가능성을 얘기하는데요. 이 슈퍼 인텔리전스 이게 보스트롬 얘기죠. 여기서 인간과 기계는 똑같이 패턴과 개념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데 이러한 인식작용은 기본적으로 계층에 기반을 두고 있다. 패턴, 개념, 그리고 계층은 모두 주어진 사태의 디지털화 가능성을 함축한다. 커즈와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연산을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아날로그식으로,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처리하지만 뇌 전체가 병렬 처리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연산 과정을 디지털식으로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병렬 처리 구조는 패턴 인식 능력의 핵심이고 패턴 인식 능력은 인간 사고 능력의 중심이다. 그래서 뇌가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법을 한데 쓰기도 하지만 디지털 컴퓨터로도 디지털 아날로그 혼합망의 기능을 다 해낼 수 있다. 기능만 같다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초점이 본질이 아니라 기능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능. 근데 이 기능을 위해서라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 오해하지 않고 직접 직선도로를 우리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적인 것을 비생물적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지금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능이 디지털 컴퓨터 안에 패턴과 개념으로 프로그래밍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뉴런의 활동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과 컴퓨터의 계산 능력만이 문제가 될 따릅니다. 생물적인 것의 활동이 비생물적인 실체, 즉 기계죠. 연산으로 환원되고 나면 이제 문제 해결은 인간이 아니라 기계의 소관이 됩니다. 현재 뇌의 신경망에서 진행되는 뉴런의 운동 양상을 수학 공식으로 설명하여
모델을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서 생각하는 기계는 인간의 뇌보다 현저하게 정확하고 빠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계 자신이 심화된 자기학습을 통하여 스스로를 개선하여 제작자 자신도 그 결과와 역량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만물의 척도가 아닙니다. 이 디지털 원리에 기초한 공학적인 세계에서 탄생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자연지능을 모방하지 않아서 인간 지능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자연지능을 모방하지 않아서 오히려 우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과정 자체를 그 속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로서의 데이터 처리 과정,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 자체는 그 내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데이터 처리 결과만 보고 입력된 과제의 성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알파고의 경우 딥러닝을 통한 자기 학습을 통해 초인간적인 역량을 발휘하는데 알파고가 어떤 연산 과정을 거쳐 그러한 역량을 갖게 되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인공지능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학습의 과정을 검증하는, 그 학습 과정을 검증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닌 그 결과를 검증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데이터쌍을 입력하여 인공지능이 파악한 연관관계 자체를 검증하거나 역추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생각하는 기계 자체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인간의 통제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건데요. 인공지능의 역량이 특이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인간 세계에 개입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맥루한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 우리가 도구를 만들면 다음엔 도구가 우리를 만든다. 인간의 지능이 유일한 지능이 아니라 인간의 지능과는 다른 지능이 출현하여 극도로 발전하면 그들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기호, 언어는 인간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데닛의 이 인텐셔널 시스템, 그래서 데닛도 마찬가지로 이 강한 인간 척도주의, 인간을 잣대로 삼아서 제작하는 또 사유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데닛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다른 생명체들의 지향계를 마치 그것이 사람을 닮은 것처럼 다룬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우리 마음의 특수한 조직화, 유형을 이 단순한 체계 안으로 지나치게 끌고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 곧 수많은 욕망, 정신 경험, 정신 차원을 이 단순한 마음의 후보자도 공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썰의 이 본래적 지향성과 파생적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데닛이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인간이 설계한 로봇, 다시 말해서 파생적 지향성이죠. 여기서 intentionality는 푸스터리 얘기하는 지향성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예. 인간이 설계한 로봇이 다시 말해서 본래적 지향성을 가진 인간으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다. 예. 본래적인 것은 중심이고, 인간은 중심이고, 인간이 만든 로봇은 파생적이기 때문에 이 본래적인 중심인 인간으로 다 환원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환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봇이 인간의 산물이지만 자기 학습을 통해 진화하게 되면 인간이 로봇을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어줍지 않게 이 청출어람, 청어람, 원래 원문은 이게 아니죠. 청은 남에서 나왔지만 남보다 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 맥락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학자가 넣어준 내용이 로봇이 가진 지향성의 주류를 이루겠지만 세상에 대한 정보가 하나둘 쌓이면서 로봇은 지향성의 내용을 스스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도 로봇처럼 한낱 인간 자신이 로봇처럼 한낱 파생된 지향성을 등불로 삼아 꾸려나가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자연이 진화를 통해 설계한 인공물이라고 치면 본래적 지향성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진화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그 어떤 혜택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도 이 진화 과정의 한 단계의 자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도 자연이 만들어낸 하나의 인공물이다. 인간도 로봇과 마찬가지로 자연이 만든 하나의 인공물이라면 자연의 작동 원리, 즉 패턴을 디지털화하기만 하면 지능 로봇을 개발하는데 굳이 인간 뇌의 작동 방식을 모방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모방이 최선은 아닙니다. 인간을 대상을 모방하는 것이 또는 생명체를 모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비행기는 처음에 새를 모방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비행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새의 날개를 모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새의 날개는 새에게 날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다른 목적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순전히 비행과 속도가 목적이라면 날개와는 다른 형태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초음속 비행기는 새를 참고만 했을 뿐 거의 닮지 않았으며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는 새의 날개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트롬의 얘기를 인용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 체계와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와는 완전히 이질적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이 지향하는 목표 시스템, 이 골 시스템은 인간의 목표 시스템과 아주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랑이나 징후 또는 자존심 같은 인간의 감정을 행동의 동기로 삼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물학적 진화 안에서 볼 때, 자연 선택의 그 내추럴 셀렉션의 과정을 일일이 다 밟아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 진화 과정의 압축 또는 생략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은 인간 지능의 발생론적 전 과정을 생물학적으로 모두 시뮬레이션할 필요는 없습니다. 탐색 과정에서 자연 선택이 아니라 그보다 더 효과적인 선택 방법으로 대체해서 오로지 지능의 발달만 탐색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자연적 진화 과정을 무작정 억지로 복제하는 것보다 상당한 정도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트롬이 얘기하는 디지털 슈퍼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를 얘기하는데요. 기계 기반 잠재력이 생물체 기반 잠재력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방식의 토대를 둔 지능은 하드웨어의 수행 능력에서 디지털 지능에 비해 뒤떨어지며, 또한 뇌 컴퓨터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컴퓨터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컴퓨터에 기반을 둔 디지털 지능은 네트워크와 조직을 통해 집단적인 지능을 구축함으로써 개별적인 인공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집단적인 초지능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스트롬이 얘기합니다. 글쎄,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하나, 하여튼, 튜링도, 일찍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미리 프로그램된 것이 아니라 내용 대부분을 학습하여 획득하여 프로그램을 만든다. 튜링이 구상한 어린이 기계 개념을 변형하여 만든 씨앗 인공지능, 그 시드 AI는
자신의 구조를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인공지능일 것이다. 그렇게 예견한 거죠. 튜링이. 씨앗 인공지능은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시행착오, 정보 습득 또는 인간 프로그래머의 도움을 받아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씨앗 인공지능이 자신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해서 새로운 알고리즘과 연산 구조를 제작하여 자신의 인지 능력을 자력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때 필요한 자신의 구조에 대한 이해는 씨앗 인공지능이 다양한 영역에서 일반 지능을 충분히 끌어올려서 얻은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컴퓨터 과학이나 수학과 같은 관련 영역에서 지능이 임계점을 돌파하여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종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진화 과정의 한 단계에 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은 이 지능의 대폭발 그리고 대확산이라는 문제와 관련되는데요. 커즈와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전 알고리즘의 알고리즘의 핵심은 인간 설계자가 해법을 직접 프로그래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쟁과 개선을 시뮬레이션한 반복적인 과정에서 해법이 생성되기도 한다. 생물학적 진화는 영리하지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지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루한 진화의 속도를 크게 가속해야 한다. 컴퓨터는 수많은 세대를 몇 시간 또는 몇 시간에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반복적인 과정은 단 한 번만 실행해도 된다. 진화 시뮬레이션이 가동하는 순간 진화되고 크게 개선된 규칙들을 실제 문제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지금 이 속도 문제가 나오죠. 인간 다음 단계 포스트 휴먼과 관련해서 특이점은 물질 세계에서 벌어질 현상이다. 우리로서는 피할 수 없는 진화의 단계로서 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이 이끌었던 기술 진화가 뒤를 이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나노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 드렉슬러에 따르면 나노기계는 다른 나노기계들을 디자인하고 조립할 수 있는데, 이런 보편적 어셈블리들은 원자의 차원에서 작용하여 분자 화학물들의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어셈블리는 자연의 법칙이 허용하는 거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어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과학 세계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기적 기계는 유기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 사이의 구별을 흐리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도킨스의 유전자 DNA가 의미를 갖는데요. 이 DNA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만드는 기계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모두 프로그래밍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증식시키도록 프로그램된 생존 기계들이다. 도킨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생물은 디지털 유기체로 환원될 수 있을 뿐더러 유전의학적으로 인공생명, 즉 컴퓨터를 모델로 하여 생명을 구성할 수 있다. 인공생명은 스크린 위에 줄지어선 숫자나 점들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진짜 세포 집단, 콜로니들이나 새 무리들과 아주 흡사한 점을 가진 복잡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간다. 네. 그 인공생명 콜로니의 복잡성과 독자성. 그래서 인공적인 커뮤니티 행동은 복합적이면서도 창발적입니다. 창발적이라는 것,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대목을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일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에 나오는 인형사라는 존재가 있죠. 캐릭터가. 이 버그가, 인공생명에 예기치 않았던 버그가 생기면서 어떤 새로운 컴퓨터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스스로 자기 복제를 시도하는 그런 독립적인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페렐에 따르면 전산 차원에서 인공생명 형태는 종족 번식할 수 있으며 실제 바이러스와 유기체들이 하듯이 그 과정에서 자기 자손에게 유익한 속성을 물려줄 수 있다. 이 행동을 유전 알고리즘이라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문제에 대한 귀중한 해결 가능성을 가져다주는 우발적인 변이를 창조해내는 일종의 컴퓨터 코드이다. 유전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기적 과정과 기계적 과정의 통합을 강하게 암시한다. 여기서 페페렐은 이 에너지적 사고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 인간과 자연 그리고 기계를 서로 통합할 수 있는 이 기본 토대로 규정을 합니다. 인간의 유전자와 컴퓨터 알고리즘의 통합은 사물과 사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인간, 자아와 환경도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속적인 전체로 파악할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통합적 사고에 가는 근거를 페페렐은 에너지적 사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실제가 영속적 변형 속에 있는 에너지 활동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체나 프로세스들의 에너지 구성을 서로 연관지어 말하지 않고서 이것들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우리 주변의 물체들은 색채, 질량, 냄새, 광도, 반사율, 온도, 속도, 질감과 같이 항상 결국 에너지에 의해 결정되어 범주화된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전기적, 화학적 운동 에너지 흐름의 생산과 소비를 나타내는 사회 속에서 작용하는 에너지의 활동 덩어리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과 자연과 기계 사이에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뇌신경과학에서 볼 때 인간의 의식이나 정신을 불리는 판단과 종합의 주체, 중심은 존재하지 않으며 세계는 상호 연결된 체계로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정신과 신체 등의 이원론으로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세계는 원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정보에 의미 있는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개별적인 단위로 구분된 요소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상호 간의 경계가 없이 연결되어 나타나는 통합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기계의 자연은 구분되지 않고 서로 간에 소통이 가능하다. 인간의 정신은 유전 알고리즘으로 이제 전부 환원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한 뭐 막스 쉘러라든지 또는 이 플래스너라든지 갤렌이라든지 이런 서양 철학 전통적인 서양 철학적 인간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이 정신이라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진화의 종착점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철학적 인간학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그 도킨스적인 유전공학이 얘기가 되면서 DNA라는 것 자체가 생명을 만드는 기계로서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도 결국은 도구로서의 기계와 마찬가지로 유전 알고리즘에 따라 출현하는 진화의 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의 의식과 정신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종에게만 나타난 특이한 하나의 단계인 것이지 그것을 진화의 종착점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감각과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개념과 패턴으로 전환되기만 하면 그것은 곧 어떤 아날로그적 세계를 디지털 세계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게 이들의 기본 시각인데요. 제가 그 칸트의 형이상학 서설을 보다가 거기서 좀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서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칸트는 이 자연과학적 지식을 어떻게 이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 뭐 뉴턴이 했던 작업이죠. 예.
그래서 이 아날로그적인 감각은 디지털적인 수의 단위로 환원될 수 있다. 환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칸트 형이사학 소설에서 뽑은 건데요. 지성은 경험적 표상들, 현상들의 본래적인 질을 형성하는 감각들조차도 그 감각들 모두가 그러니까 모든 현상의 실제적인 것이 독일은 그라트입니다. 그레이드, 그라트, 디그리, 를 갖는다는 원칙을 매개로 예취될 수 있다. 이것이 도량의 수학의 이 자연과학에 대한 부차작용이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같은 맥락에서 그 영국의 해결주의자 맥다웰이 해겔의 이 개념 철학을 근거해서 이 개념적인 것의 무경계성, 무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직관과 감각에 이미 항상 개념이 수동적인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래서 에반스가 감각적인 미세한 세부, fine grained detail, 이 에반스라는 사람이 이 아주 이 미세한 세부에 들어가면 이 개념으로 포착되지 않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색의 미세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맥다웰이 반박을 합니다. 색의 미세한 부분도 결국은 개념으로 포착할 수 있다. 그래서 아날로그적으로 연속성을 띌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색의 스펙트럼도 특정한 즉 개념적인 단위들로 나누어 다시 말해서 디지털 형태로 포착하여 엄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기계는 인간과 존재의 매개자로서 양자를 관통하는 공동의 토대 성격을 띈다고 할 때 그 기계는 결국 개념적 장치로서 개념과 개념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고 제로, 제가 그때 이 글을 쓸 때 알파고 제로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제가 좀 놀랐던 것은 예전에는 처음에 알파고 나왔을 때 이 프로기사들의 기보를 엄청 입력을 해가지고 그걸 학습시켜서 그 능력을 키웠는데 알파고 제로는 프로기사의 기보를 전혀 입력시키지 않고 이 바둑의 기본 원리만 입력시켰는데도 금방 프로기사 기량을 선보였다라는 놀랄만한 사실을 보면서 이게 결국은 축적된 경험의 양이 아니라 결국은 이 컴퓨터가 작동할 수 있는 원칙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다시 말해서 개념적 사고의 역량이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예. 인공지능 개발이 결국은 인간을 파국으로 몰고 갈 거다라고 하는 좀 쓸쓸한 얘기를 뒷부분에서 이제 좀 하고 싶은데요. 인간의 사고를 통해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간의 행위 자체가 진화의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면 인간은 파국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고를 멈추면 인간이 아니게 되고 사고를 계속하면 인간이 파멸하게 되는 이런 딜레마, 진퇴양난의 치명적인 국면에 처했다. 인간의 정신활동 자체가 진화의 고리가 되어 인간과는 다른 새로운 종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윤리적 또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는 이 윤리성 그리고 미학적 감수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글쎄 다소 좀 험악한 얘기를 제가 이 분야 전문적으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에 말 커즈와이라든지 뭐 데니시라든지 뭐 페레리라든지 그 도킨스라든지 그런 요즘에 이쪽 유전공학 또는 유전생물학 쪽에 전공하는 사람들이 전망하는 그러한 세계가 일리가 있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와 더불어 규제의 목소리,
인간이 뭘 좀 잘해야 된다. 인간이 창출한 과학기술 성과가 인간의 품격을 고양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이런 원론적인 주장이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유전 알고리즘에 따라 진화가 진행될 경우 인간의 윤리적, 미감적 감수성은 인간종에게만 특수한 변수에 지나지 않아서 인간 이후에 출현하는 새로운 종에게 그러한 감수성은 인간종의 생존을 위해서만 불가피한 성향이나 전략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종 다음의 종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부족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강수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맨슈리즘에 대한 이해가 제가 이해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해하는지 선생님이 오해하는지는 여러 선생님들이 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했을 때 우리가 문자주의로 물론 선생님처럼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맥락적으로 보면은 보편적인 인간이 아니고 거기서는 개별적인 인간,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척도다 해서 이 보편적인 그런 어떤 척도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프로토갈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명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선생님 나름대로 좀 이해하고 있으신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선생님의 인간 척도주의는 안트로포센트리즘을 오히려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게 보편적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고 개별적인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인식론적 상대주의와 주관주의가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소피스트로서 이제 규정되면서 휘랍 철학의 주류가 되지 못하고 뭐랄까 아류 내지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 소피스트들의 이 주장을 반박하면서 인식의 보편성을 이제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정말 기본적인 인간 척도주의에 대한 이해로부터 또 선생님이 강한 인간 척도주의, 약한 인간 척도주의로 나눠서 설명하시는 이 부분도 상당히 또 좀 뭔가 선생님이 주장하는 논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개념으로 좀 부적절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선생님 주장한 강한 인간 척도주의는 소위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안트로포센트리즘 인간 중심주의로 보고 그다음에 약한 인간 척도 중심주의는 포스트 안트로포센트리즘 그러니까는 포스트 인간 중심주의로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선생님 논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개념 구조로서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의 문맥에 선생님 사용하는 이 두 용어가 좀 정확적이지 못하다는 이런데 좀 나름대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원식 선생님. 예, 지금 강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호모멘수라 명제에 대한 주관주의와 상대주의적인 평가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논문의 앞편에서 생각하는 기계로서의 인간 척도주의라는 논문을 제가 철학연구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이 호모멘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주관주의나 또 개별주의나 상대주의로만 파악하는 것은 호모멘수라 명제에 대한 이해에서 상당히 좀 부족하다. 것을 제가 상당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논문에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문제를 그 명제에 대해서 해석한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철학 연구에 나온 그 생각하는 기계로서의 인간 척도주의라고 하는 그 논문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저 뒷부분에 대한 질문도 잠시 그냥 답을 해주시죠. 뒷부분에서 이 구분에 예, 이제 엔트로포센트리즘, 센트리시즘, 예. 포스트 엔트로포센트리시즘 그렇게 구분 용어를 붙이는 것이 강한 인간 척도주의, 약한 인간 척도주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합한 용어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용어는 뭐, 예, 의미는 같지만, 어쨌든, 제가 이 어떤, 그 기준을 하나로 통일시킬 경우에, 이미 기준에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척도주의라고 하는 그 초점이 지금 인간을 기준으로, 인간을 모방해서, 인공지능을 만드느냐, 아니면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느냐,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명칭은 그런데 인간 중심이라는 말이 좀 모호해서 제가 이 척도라는 말로 척도라는 것이 좀 더 개념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척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인간 중심주의라는 그때 이 센트릭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모호하게 다가온 건 무엇이 중심이냐. 그래서 척도라는 말을 제가 굳이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더 질문할 시간이 있을까요? 잠시, 아직 조금, 일단, 네. 하나 더 질문하시죠. 예. 저기 선생님 발표는 목광수 선생님 발표하고 굉장히 좋은 대조가 돼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만 갖고 있는 인격 개념을 다른 존재까지 투영하는 거는, 강한 인간 척도주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인류 문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런 건데요. 결국 인간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격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과학이든 뭐든 간에 나는 나라는 거, 그 의식이 발현됐기 때문에 나온 건데,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문제가 지금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보다 의식이 낮은 존재, 동물,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과의 관계를 했을 때 과연 인간 중심주의로, 그러니까 인격 개념을 확장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건가? 저는 여기에 한계 지점이 있고, 또 하나는 특이점의 문제입니다. 아까 영화 보면 사만다가 나중에 이게 너무 확장이 돼가지고 자기 혼자서 수천 명의 남자들하고 동시에 교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거죠. 그러면 인간이 이걸 감당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낮은 의식의 차원에서의 관계 문제와 더 높은 의식의 차원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과연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격 개념 가지고 이 문명의 문제를, 인간의 생존의 문제, 문명의 지속사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인격 개념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새로운 관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상에서, 그러니까 자아 개념이든 아니면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두고 다른 것과의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을 통해서 자꾸 넓히는 거잖아요. 이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one of them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내가 행위자로서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문법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김기봉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는 유원식 교수님뿐만 아니라 목광수 교수님도 또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이따가 저 종합 토론에서
예, 목 교수님이 한번, 예, 거기 지금, 예. 지금 질문에 대해서. 예, 저는 김용 선생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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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잠깐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과연 그 문법이 바뀌는 과정이 특히 이제 윤리라든지 규범 같은 측면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어쩌면 이제 존립 근거까지 흔들 수 있는 일인데 그게 과연 단박에 그렇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아마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전제는 인격론리를 확산하는 방식이 결국은 제한적이다. 아무리 확산을 한다고 해도 탈인간 중심주의로 못 간다. 이런 아마 생각을 깔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과도기로서의 공존 개념에 대한 논의도 좀 하나 했는데요. 그걸 넘어서서 그걸 넘어가는 과정까지 특히 이제 그 인간의 의식이 변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아마 탈인간 중심주의로 가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인간들의 의식이 바뀌는 거죠. 아, 이제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원어브댐이구나, 내가. 라고 이제 바뀌는 과정이 관계에서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AI 존재들이 이제 우리한테 새로운 기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윤리를 얘기해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윤리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출발 지점으로 삼아야 될 윤리는 인간 중심주의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안에서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되는 닫힌 형식의 인간 중심주의로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제 김경국 선생님도 그걸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여기서 이제 변형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인정 개념을 통해서 바꾸자 이런 얘기도 사실 그거의 전제인데 그런 식의 변화를 과도기로 주면 저는 이제 탈인간 중심주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대신 이게 하나의 로드맵이 돼야 되지 그냥 인간 중심주의에서 탈인간 중심주의로 확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과하고 아마 저항도 클 것 같아서 현실성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게 출발부터 인간 중심적인 윤리부터 탈인간 중심까지 가는 그 윤리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그 제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